웃음, 베르나르 베르베르. 안녕하세요. 오늘도 JJ 꿈책방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밀리언셀러 체족이라 불리우는 프랑스의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웃음이라는 책입니다. 이 소설은 유명한 코미디언이 분장실에서 사망한 사건에서 시작합니다. 유일한 단서는 그가 사망하기 직전에 폭소를 터뜨렸다는 것뿐. 이 살인 사건을 통해 인간의 웃음에 대해 역사적으로 심리학적으로 분석한 부분이 뛰어난 작품입니다. 그럼 한번 들어가 볼까요? 1권. 웃음은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다. 우리는 무엇이든 조롱할 수 있지만 아무나 조롱할 수는 없다. 우리는 영적인 경험을 가진 인간들이 아니다. 우리는 인간의 경험을 가진 영적인 존재들이다. 만약 죽는 방법을 선택할 수만 있다면 나는 내 할아버지처럼 잠자다가 평온하게 죽고 싶다. 무엇보다 극심한 공황 상태에 빠진 채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며 죽고 싶지는 않다. 내 할아버지는 보잉 여행기를 조종하다가 조용히 눈을 감으셨다. 나는 그 비행기에 탔던 369명의 승객들처럼 죽고 싶지 않다. 젖소는 우유를 마시지 않는다. 제조업자들은 일반적으로 자기들이 만든 상품을 소비하지 않습니다. 상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의사들은 남을 치료하기는 해도 자기들 자신을 치료하는 데에는 서툴입니다. 빅토르 위고는 다른 소설가들의 작품을 읽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젖소는 우유를 마시지 않는다고 말했죠. 사람의 몸이 창조되었을 때 모든 부위가 저마다 태장이 되려고 했다. 뇌가 말하길 내가 모든 신경계를 관장하고 있으니 태장 자리는 내 차지다. 발들이 말하길 우리가 있기에 몸이 서 있을 수 있으니 우리가 태장이다. 눈들이 말하길 바깥 세상에 관한 주요 정보들을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이므로 우리가 태장 노릇을 해야 한다. 입이 말하길 다들 내 덕분에 먹고 사는 것이니 나야말로 태장감이지. 심장과 귀와 허파도 그런 식으로 태장 자리를 욕심냈다. 마지막으로 똥구멍이 자기가 태장이 되겠다고 나섰다. 다른 신체 부위들은 코웃음을 쳤다. 한낱 똥구멍 주제에 우리를 다스리겠다고? 그러자 똥구멍이 성깔을 부렸다. 잔뜩 오물인 채로 재구실을 안 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뇌는 열에 들뜨고 눈은 흐릿해지고 발은 걷기가 힘들 만큼 약해지고 손은 힘없이 축 늘어지고 심장과 허파는 생존하기 위해 버둥거겼다. 결국 모두가 뇌에게 간청했다. 대장 자리를 똥구멍에게 양보하라고. 그렇게 해서 똥구멍이 대장 자리에 올랐다. 신체 부위들은 비로소 각자의 활동을 재개할 수 있었다. 반면에 우두머리 노릇을 자청한 똥구멍은 모든 우두머리가 그렇듯이 주로 똥내나는 꼴칫거리들을 해결하기에 여념이 없었다. 이 이야기의 교훈은 뇌 같은 존재라야 우두머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정작 우두머리 자리에 오르는 자는 한낱 똥구멍 같은 사람인 경우가 훨씬 많다. 왜 하느님은 남자를 먼저 창조하시고 여자를 나중에 만드셨을까? 당신의 걸작을 완성하시기 전에 습작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사랑에 빠지다. 이는 이상한 표현이다. 사람들은 왜 사랑에 오르다라는 식으로 말하지 않는가? 아마도 사랑이 일종의 추락이자 상실이라는 것을 의식하기 때문일 것이다. 깊은 사랑이란 한번 빠지면 헤어나지 못하는 사랑이다. 에스키모인과 물고기. 에스키모인은 얼음을 도구로 잘라내고 낚싯줄을 들이웠죠. 그런데 어디선가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기엔 물고기가 없자고라고. 그래서 그 에스키모인은 그 자리를 떠나 조금 떨어진 곳에 다시 얼음 구멍을 내고 낚싯줄을 들이웠다. 그런다고 없는 물고기가 잡히겠어? 여기에는 물고기가 없자니까. 그 말에 에스키모인은 벌떡 일어나서 하늘을 향해 소리쳤다. 도대체 당신 누구요? 신이요? 그러자 우렁우렁한 목소리가 대답했다. 이 스케이트장 주인이다. 그녀는 이야기 속에 에스키모인처럼 문제를 잘못 파악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목표를 잘못 설정한 탓에 엉뚱하게 화를 낸 꼴이었다. 스케이트장에 와 있는 거라면 낚시를 포기하고 스케이트를 타야 했다. 2세 때는 똥 오줌을 가리는 게 자랑거리. 3세 때는 이가 나는 게 자랑거리. 12세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 18세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는 게 자랑거리. 20세 때는 섹스를 하는 게 자랑거리. 35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50세 때는 돈이 많은 게 자랑거리. 60세 때는 섹스를 하는 게 자랑거리. 70세 때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게 자랑거리. 75세 때는 친구들이 있다는 게 자랑거리. 80세 때는 이가 남아있는 게 자랑거리. 85세 때는 똥오줌을 가리는 게 자랑거리. 흉내내기를 전문으로 하는 것은 일종의 질병이에요.
다중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죠. 그들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 대신 자기들의 병을 드러내서 돈을 버는 겁니다. 좋은 변호사는 법을 알고 아주 좋은 변호사는 판사를 안다. 용불용설인데 내가 보기에 유머 감각이 좋은 여자들은 못난이인 경우가 많아. 필요해서 자꾸 사용하다 보니까 감각이 발달하는 게 아니겠어? 엄마 낙타와 아기 낙타가 이야기를 나눈다. 엄마, 우리는 왜 발이 이렇게 널쩍하죠? 그거야, 사막을 건널 때 모래 속에 빠지지 말라고 그런 거지. 엄마, 우리는 왜 눈썹이 이렇게 길죠? 그건 모래먼지가 눈 속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거란다. 엄마, 우리는 왜 등에 이렇게 커다란 혹이 달린 건가요? 이 혹은 우리가 사막에서 오랫동안 걸을 수 있도록 물을 저장해 주지. 그렇다면 정말 이상한 걸요. 뭐가 이상하다는 거니? 그런데 우리가 여기 동물원에서 뭐 하는 거죠? 글쓰기란 현장에 나가서 좋은 정보를 구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장님나라는 외눈박이가 왕이라는데 아가씨는 두 눈이 멀쩡하잖아요. 나에게 해학을 가르쳐다오. 첫째 원칙은 내가 당신들을 웃기겠다라든가 내가 아주 재미난 이야기를 알고 있다는 식으로 미리 알려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웃음은 예고가 아니라 기습에서 나옵니다. 둘째 원칙은 절대로 먼저 웃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웃으면 듣는 사람의 기대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그것을 충족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따라서 그냥 내가 이야기를 하나 알고 있어 하는 식으로 운을 떼고 담담하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언제나 상대의 의표를 찔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대가 예상하는 것과 정반대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느 사람 하나가 노천탕에 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진다. 그러자 그는 비에 젖지 않으려고 탕 속으로 뛰어든다. 유머를 듣는다는 것은 포도주를 마시는 것과 비슷해. 저급한 것은 머리만 아프게 하지. 사람은 혼자 있을 때는 비겁하고 떼거지로 있을 때는 위험하죠. 비판은 쉽고 예술은 어려운 법이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제때에 온다. 이건 기자들은 정치나 경제 관련 기사를 쓸 때면 마치 자기들이 사회주의자인 것처럼 굴어. 하지만 개인적으로 그들은 재산이 많고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문제 때문에 걱정을 하고 있어. 그래서 선거 때가 되면 다른 부자들과 마찬가지로 우파에게 투표를 하지. 몇몇 간부는 아예 극우파야. 기자들은 기사를 쓴다면서 소설처럼 꾸며낸 현실을 제시한다. 사람들은 그것을 사실로 믿는다. 반면에 작가들은 소설을 통해 진실을 제시한다. 사람들은 아무도 그것을 사실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어머니가 나타나는 순간 사내 아이로 변한다. 희극의 진가를 아직 모르시는 것 같군요. 대중이 좋아한다고 해서 작품이 형편없으리라고 속단하시면 안 됩니다. 사람들을 웃기는 것은 눈물을 흘리게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죠. 한 마을이 있다. 관광 수입으로 살아가는 마을이다. 그런데 경제 위기가 닥치면서 관광객들의 발길이 뚝 끊겼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모두가 경제적으로 힘들어했다. 드디어 관광객 한 사람이 와서 호텔에 방을 잡는다. 그는 100유로짜리 지폐로 숙박료를 지불한다. 관광객이 객실에 다다르기도 전에 호텔 주인은 지폐를 들고 정육점으로 달려가서 외상값 100유로를 갚는다. 정육점 주인은 즉시 그 지폐를 자기에게 고기를 대주는 농장 주인에게 가져다 준다. 농장 주인은 얼른 술집으로 가서 여주인에게 빚진 술값을 지불한다. 술집 여주인은 호텔에 가서 호텔 주인에게 진 빚을 갚는다. 그럼으로써 돈이 마을을 한 바퀴 돌아 첫사람에게 돌아온다. 그녀가 100유로짜리 지폐를 카운터에 내려놓는 순간 관광객이 객실에서 내려온다. 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냥 나가겠다는 것이다. 그 관광객은 지폐를 집어들고 사라진다. 돈이 돌기는 했으나 번 사람도 없고 쓴 사람도 없다. 그래도 마을에는 이제 빚진 사람이 아무도 없다. 세계 경제 위기라는 것도 결국 이런 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게 아닐까? 좋아. 이건 꽃병에 물을 넘치게 하는 한 방울의 물이야. 바보를 상대하는 방법은 단 하나, 칭찬이에요. 당신이 바보를 칭찬하면 바보는 당신이 자기를 알아준다고 생각하면서 당신을 자발적으로 돕기 시작하죠. 내가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해줄까? 돈 내고 하는 섹스랑 공짜로 하는 섹스의 차이가 뭔 줄 알아? 공짜로 하는 섹스가 대개는 훨씬 더 비싸다는 거야. 우리는 저마다 거짓을 말하는 세상에 살고 있어. 거짓말은 사회가 무너지지 않도록 해주는 시멘트야. 만약 사람들이 저마다 진실을 말한다면 모든 사회 조직이 해체되고 말 거야. 남들을 웃긴다는 건 그들에게 에너지를 보내는 것일세. 그 에너지는 사용 방식과 사용량에 따라서 유리할 수도 있고 해로울 수도 있지.
텅 비어 있는 것을 경험해봐야 가득 찬 것의 가치를 알게 되죠. 고유를 알아야 음악을 제대로 즐기게 되고 어둠을 경험해야 색깔의 참된 가치를 이해하게 되죠.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들이 도와준 사람들에게 애착을 느낀다. 남자가 젊은 여자를 사랑하면 그 여자와 동갑이 된다. 최고의 우스갯소리는 인간들에게 그들이 진정 누구인지를 일깨워주는 거야. 진실을 안다는 것은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일이지. 그래서 사람들은 미치지 않기 위해서 웃는 거야. 로또에 당첨이 되려면 우선 복권을 사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게 분명하죠. 진실을 말하면 오히려 아무도 믿으려 하지 않는다. 웃음이란 불행을 소화하기 위한 하나의 반응이에요. 우리가 웃지 않고 산다면 뇌에 불행이 쌓이게 되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의 건강에 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한 방울의 물이 꽃병에 물을 넘치게 했다고 봐야죠. 라면 이것이 바로 덫이야. 스타들은 자기들의 가면과 진짜 얼굴을 혼동해. 그런 증상이 심해져서 현실을 완전히 망각하게 되면 갑자기 끝없는 추락이 시작되는 거지. 우리가 웃는 까닭은 현실을 초월하기 위함이에요. 자, 여기까지가 이 책에서 제가 밑줄 치고 정리한 부분입니다. 오늘 하루 많이 웃으셨나요? 그럼 꿈에서도 많이 웃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일은 아침부터 웃을 수 있을 거고 그로 인해 내일의 일이 더 잘 될 겁니다. 하하하 이렇게 웃으세요. 감사합니다.